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단원 시장, 경제와 금융, 또 그중에서 자산관리, 금융생활 요 부분 중에서도 지난 시간 우리 다양한 금융 상품들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추가로 몇 개 좀 더 알아보고요. 여러분들 뭐 많이 나오는 펀드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거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합리적 자산관리의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평가 할 것이 생애 주기에 따른 금융생활 설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고요. 뭐 시험 문제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자산 관리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 뭔지 우리 같이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구하는 여러분들 삶에서의 가치, 삶의 목표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저랑 같이 생각해 볼 건 아니고 그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작성할 시간을 줄 거예요. 그거에 바탕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애에 대해서 같이, 생애 주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것들, 예금, 적금, 요구불 예금, 주식, 예금자 보호, 채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은행에 맡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예금은 요구불 예금이에요. 디맨드 디파짓이었죠. 그러니까 요구하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맡겼던 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돈을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은행에서 다른 곳에 투자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정기예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은 내가 만약 목돈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은 1년 또는 3년 이런 식으로 딱 묶어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기적금은 매달마다 50만 원씩 100만 원씩 쌓아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 예상이 가능하죠. 3년까지 내가 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굴려서 불리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이자를 더 많이 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맡겨라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율이 좀 높죠. 요거 얘기할 때 우리 복리, 단리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단리는 고정된 이자가 원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붙는 것이고, 복리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다시 이자가 붙는 거죠. 당연히 복리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예금자 보호라고 하는 것도 배웠어요. 은행이 망하게 되면 예금한 사람들은 완전 자신들의 목돈, 종잣돈 이런 것들을 없어지기 때문에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베트남 같은 경우는 7,500만 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이 있는데, 주식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증권이라고, 그 주식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문서를 증권이라고 하고, 증권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매 차익, 주가가 올랐을 때 팔고 주가가 쌀 때 사서 주가가 올랐을 때 팔게 되면 그 매매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주가 되면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운영해서 얻은 이윤을 배당금 형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 회사 이런 데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하고 나중에 정해진 만기일 때 이 채권을 갖고 오면 다시 제가 몇 퍼센트 이자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의 어떤 문서, 그런 상품을, 금융상품을 우리는 채권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밖의 것들 조금 얘기해 볼게요. 펀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때 제가 한 10년 전? 11년, 12년 뭐 이럴 때 펀드 정말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펀드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주식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었고, 한 100만 원 정도 해봤었는데, 맨날 그거 보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생활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돈 얼마 벌겠다고. 그거 해봤자 뭐 몇천 원 올라오고 몇천 원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서 아예 돈을 전문가한테 맡기고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내 돈을 맡아서 굴려서 돈을 많이 불려주면 고맙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방법이 이제 펀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그다음에 전문 운용 기관이 그 자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 이득을 돌려주는 그런 간접 투자 방법을 펀드라고 합니다. 적립식 펀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돈 1,000만 원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당신이 이것을 굴려주세요 이럴 수 있지만 내가 매달 50만 원씩 맡길 테니까 이 돈을 굴려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적립식 펀드 그렇게 얘기하죠. 테마별 펀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 주식이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브릭스에 투자한다. 이제 브릭스는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옛날에 신흥 경제 대국으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브릭스 펀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특정한 기업, 특정한 산업의 특정한 국가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테마별 펀드도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을 맡겨줬으니까 내 돈을 굴리는 사람은 우리는 펀드 매니저라고 얘기하고 갯마을 차차차에서 홍 반장이 그 펀드 매니저였던 거죠. 그랬는데 그 돈을 상품을 이제 그 경비 아저씨가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펀드가 손해가 크게 나서 이제 경비 아저씨가 이제 잘못되게 되고 홍 반장이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그런 역할들이 이제 펀드 매니저예요. 그에 대해서 돈을 받게 되죠. 내가 돈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운영 보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펀드의 수익률이 꽤 높아 보여도 펀드 운영 보수를 빼고 나면 또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테마들도 잘 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은행에 있어서의 적금의 이자율과 펀드 수익률을 좀 구별해서 구별하기보다도 이렇게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찾는 것이 더 좋겠죠. 주식보다는 펀드가 그래도 약간 좀 안정성이 있죠. 왜냐하면 주식은 여러분들이 주식에다 돈을 버는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 선수들의 세계와 큰 자본들, 큰 손의 힘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전문 기관에 맡겨두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특히 이제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한 곳에만 이제 몰빵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주식의 몇 퍼센트, 채권의 몇 퍼센트, 뭐 선물의 몇 퍼센트, 파생액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펀드 운영 보수 같은 게 나가고 나면은 또 좀 내용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험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보장성을 많이 얘기하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상시에 자동차 보험 내려면 되게 아깝거든요. 뭐 100만 원 넘어가고 한 달에 10만 원씩 차를 타고 다니는 비용으로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을 보험회사에 내고 타고 다닌다 보면 되게 아깝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은 우산에 비유합니다. 뭐 명품 우산이면 좋겠죠. 아주 크고 튼튼하고.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늘 갖고 있거나 늘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필요한 거야? 비가 올 때. 근데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으면 어떡해요? 비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우산, 괜찮은 우산 하나 있는 것들은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뭐 건강보험, 그러니까 뭐랄까 실손보험 이런 것들은 이제 보장성이라고 하고요. 저축성 보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들은 보험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돌려주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은 마지막에 만기가 되게 되면 돌려주는 그런 보험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좀 보험비가 높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기간이라는 뜻은 수입이 있는 동안이에요. 소득이 있는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했다가 소득이 없어지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죠. 나이가 들었는 시기에 은퇴하고 나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이 다 연금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강제로 들게 하는 거죠. 뭐 안 드는 사람들도 버티면 못 드는 거죠, 뭐 결국. 그렇지만 이제 들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갖고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따로 금융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금 상품에 가입해가지고선 돈을 집어넣다든지 적립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 다음에 은퇴 후에 일정한 금액을 이제 생활비로 받는 그런 방법이고요. 옛날에는 퇴직금을 많이 줬어요. 퇴직금. 이제 직장이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너 은퇴하고 나서 살 수 있도록 퇴직금을 줬었는데 그 퇴직금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퇴직금의 일부분을 또는 퇴직금 전체를 다 연금현직으로 은행에다가 맡겨놨다가 은퇴가 되게 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회사에서 하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기도 했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얼른 보더라도 뭐 예금, 적금, 그러니까 은행, 그 다음에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한 6개 정도의 상품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좀 묶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예금과 적금에만 두게 되면 생각보다 수익이 너무 수익률이 너무 작고 주식에만 넣게 되면 너무 폭락했을 때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골고루 묶어서 나의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3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이고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것, 원금의 손실이 적은 거, 이것이 안정성인 거죠. 그래서 원금에서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적은 것을 안정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상 은행이죠. 그렇죠? 은행의 예금, 적금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까지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안정성이 높죠. 그 안정성만 높으면 되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돈은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내 돈의 가치 자체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돈이 적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수익성이죠. 그래서 원금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수익성입니다. 그런데 유동성 또는 환금성, 돈을 바꿀 수 있는 거, 돈을 바꿀 수 있는 이 유동성도 되게 중요해요. 예금과 적금은 유동성이 아주 좋죠. 그냥 돈을 찾으면 돼요. 그쵸? 이자를 포기하고 그냥 찾으면 돼. 그러면은 바로 내 돈이 돼요.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래 단위 자체가 몇 억이 되기 때문에 쉽게 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그래서 수술비가 많이 필요하게 됐어. 한 2천만 원 필요해. 근데 은행에 2천만 원이 있으면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빼서 병원비를 내면 되죠. 또는 주식에 2천만 원이 있으면 어플을 이용해서 주식을 팔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황금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 2천만 원 주식이 없거나 2천만 원 예금이 없어. 그러면 가족이 위험한 상태고 병원비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출 받아도 꼬우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인 집을 시가보다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자산을 하나에 다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부동산이 좋은 자산이죠. 안정성도 높고 수익성도 높죠. 그런데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올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황금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골고루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정리하게 되면 예금이나 적금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죠. 반면에 수익성은 낮고요. 베트남은 4.8%, 5% 그러면 되게 좋은 거예요, 정말로. 5% 준다면 되게 좋은 거고,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를 하겠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2% 이자도 사실상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은요, 수익성과 유동성은 높아요. 수익률이 경제가 마이너스로 계속 가지 않는 이상 주가는 올라가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르냐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이상하게 안 올라요. 그래서 원금을 잃을 수가 있는 그런 안정성이 낮은 편입니다. 주식은요. 뭐 뉴스 같은 거, 이제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떻게 갑은 1년 만에 30억을 벌었는가, 그러면 그 밑에 댓글들 보게 되면 대부분의 댓글이 뭐냐면은 1년 전에 60억을 투자했다, 뭐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60억 투자해가지고선 30억으로 반토막 났다, 이런 것들은 이제 꼬집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그렇게 수익성은 좋지만 안정성이 떨어지죠. 채권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가지고 있으면은 고정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서 안정성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채권의 가격 자체의 단위수가 크기 때문에 유동성이 예금만큼 좋거나 주식만큼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반면에 수익성은 예금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샀기 때문에 예금보다 높고요. 주식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수익성은 주식에 비해서는 낮지만 예금보다는 높고, 그 다음에 안정성은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낮지만 주식보다는 좀 높은 그런 편이죠.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 또 가상화폐라고 하는 자산은 이 세 가지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떠한 자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구글 폼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합리적 자산 관리의 요령은 아까 얘기했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고려해서 각 자산의 특징을 좀 파악하고 자신의 목표와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배웠어요. 포트폴리오란 말을 배웠었죠.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서류 가방 또는 자료 모음털, 철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이 분산 투자, 분류를 해서 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갑은 나는 1년 뒤에 어떤 회사의 주식이 오를 걸 예상해서 여유자금 전부를 투자했어. 그러면 이제 올인한 거죠. 근데 반면에 을은 하나만 하게 되면 위험한다고 생각해서 50%는 예금에, 30%는 채권에, 20%는 주식에, 그래서 안정성, 뭐 수익성, 그 중간 정도 되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했네요. 자,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당연히 요 내용이 이제 요 내용,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포트폴리오 투자잖아요. 이 포트폴리오에 적합하게 한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은 을이 되겠네요. 그쵸? 예. 자, 생애주기와 금융생활을 설계해 보도록 합시다. 생애주기는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이어지는 인생의 긴 과정을 의미합니다. 유년기 때는 잘 먹고 잘 놀아야겠죠. 청소년기 때는 열심히 좀 공부하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진로도 탐색해야 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청년기 한 2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가 되면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신체, 그 다음에 지적, 그 다음에 마음의 근육, 그래서 잘 흔들리지도 않고 또 멘탈도 지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근육들을 좀 키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력을 갖춰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취업 준비하고 잘 성공하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안정된 수입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 가족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가족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더 늙기 전에, 더 능력이 부족해지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찾아서 도전하는 거, 그것이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예요. 그리고 더 늙으면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너무 돈이 부족해가지고 궁핍하지 않고 돈도 턱턱 내고, 박사 위에 밥사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너무 반갑다, 어떻게 이렇게 잘 컸니? 그러면서 밥 내가 살게, 당연하지 선생님이 사야지, 뭐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재능,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제 나름대로의 생애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이것을 벗어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게, 벗어날 수가 없죠. 다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살아야 돼. 요 위에 거는 이제 각자 다르죠. 각자. 지금 밑에는 이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와 삶의 목표가 있는지에 따라서 생애를 좀 설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결혼, 또 가정을 꾸린다, 자녀를 키운다, 이런 것 자체가 일반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틀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20대에서 30대는 이제 결혼 준비기죠. 그래서 이제 결혼 준비 자금을 좀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뭐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제 30대면 가정 형성하고 그러려면 주택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키워야 되고,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고, 자녀가 독립할 때는 또 결혼 자금을 도와줘야 되고, 노후가 되면 노후 생활 자금이 필요하죠. 이러한 시기에 따라서, 이런 생애 주기에 따라서, 금융 생활을 좀 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요게 수행평가죠. 자, 교과서 보게 되면 요 생애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생애 주기표가 나와 있는데, 요 곡선이 되게 중요해요. 이 곡선을 보여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20살부터 시작해서 수익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한 50대 후반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어, 물론 지출 곡선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요 부분이 플러스 영역이에요. 이게 이제 적금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 자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자산은 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게 되면 이 이후에 예, 이 이후에는 마이너스란 말이야. 지출이 수입보다 커. 요걸 잘못해 놓게 되면 요때 궁핍하게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런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결혼하려면은 남자는 5,400만 원, 여자는 4,700만 원 정도 필요하대요. 1인당 교육 비용이 한 명당이에요. 한 명당. 대학교까지 3억이 든대. 3억. 주택자금은 지금 가격 비싼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은퇴 후에는 최소 150에서 224만 원 부부가 이렇게 든대요. 은퇴 전의 수입은 보통 우리가 막 상위 30%의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평균 한 337만 원. 은퇴 후에는 한 79만 원 정도 갖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두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이 생애 주기와 생애 목표와 관련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힘이 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요것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